그런데 말입니다. 노보스 인더스트리. 특히 아까 얘기했던 르노 삼형제 중에서 마르셀 르노, 이 사람은 랠리를 너무 좋아해서 시합 뛰다가 1902년도에 랠리 파리에서 비엔나까지 가는 데서 우승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승하는 선수였어요. 우승도 하다가 이제 프랑스에서 마드리드로 가는 그 다음에 이제 시합에서 사고로 사망을 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창업주 가문에서의 랠리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큰데, 여기서 또 한 번 제 비하인드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옛날에 파리 다카르 랠리, 파리에서 다카르까지 내려가는 랠리에서 근데 감독님이 지금 시합을 멈출 것이냐 할 것이냐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중간에 감독님 이야기를 멈춰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이 많았거든요. 왜냐면 이거 했던 얘기여가지고. 아 그래요? 저는 아, 그래요? 어디서 멈춰야 되는 건가? 근데 이거 저는 그랬구나. 지난번에 하셨었어요. 아니. 가끔 벤틀리 편에서 그래요. 하셨던 걸로 가끔 기억합니다. 끊어주세요. 저희가 제 나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근데 지금 뭐 레이싱 뭐 프랑스에서 랠리가 시작됐기 때문에 랠리 이야기를 하다가 레이싱 얘기하시는 건데 다시 들어도 너무 소름이 지금 막 털이 다 쓸 정도로. 그래서 제가 여기 창업주가 다른 시합이 아니라 랠리에서 또 사망을 했고 그래서 더 연관성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르노는 랠리에 투자를 꾸준히 하게 돼요. 꾸준히 하게 되면서 여기서 르노 랠리에서 주목을 해야 될 자동차가 이제 르노 도핀이라는 자동차가 있어요. 이 르노 도핀은 유독 랠리에서 강했던 게 엔진이 뒤에 실려 있는 RR 방식. 뒷바퀴 굴림에 랠리 나가기 너무 귀여운 차인데요? 네. 되게 귀여운데요? 그쵸. 네. 근데 엔진이 뒤에 실려 있고 그 뒤에 실려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요 덕트인데 바람 들어가. 네, 엔진이 뒤에 있다 보니까 일로 바람이 요 앞은 필요 없죠. 엔진이 없다 보니까 일로 바람이 들어가서 엔진을 식힐 필요가 없으니까 일로 넣어서 엔진을 뒤를 식혀야 되는 거죠. 근데 자동차에서 가장 무거운 부품인 엔진이 뒷바퀴에 있고 뒷바퀴 굴림이니까 뒷바퀴 부분이 늘 그립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리고 차가 작잖아요. 차가 작으니까 랠리는 길이 굉장히 꼬불꼬불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조향하기도 좋고, 그래서 그 랠리에서 1956년에 밀레 밀리아니에서 1위부터 4위까지를 이 자동차 한 대가 한 차종에 싹쓸이를 해버리고요. 차트 줄 세우기. 네. 56년에는 투르드 코르스 랠리에서는 여성 드라이버가 또 이 차 나와서 우승을 또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생각해서 여자가 대단하다 보다는 여자가 타도 빠르다 하니까 이미지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 페미한테 큰일 나는 발언인데 여자가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었다 이 사람들이. 1956년. 예. 제 얘기가 여자분이 1950년이요. 운전을 잘했겠지요. 여자분이. 큰일 날 뻔했다. 누가 타도 잘할 차다 이렇게 정리하겠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회사가 지금 르노 그룹 산하에 보면 알핀이라는 그 인수한 거예요, 르노에서. 예. 르노에서 알핀이라고 되게 유명한 브랜드가 있어요. 지금으로 어떻게 보면 옛날 창업주나 마찬가지로 르노 창업주가 남의 엔진 사가지고 튜닝해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거기도 튜너 회사였어요. AMG나 AMG 같은 느낌. 그래서 르노에는 벤츠에 AMG가 있으면 르노에는 알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핀하고 만난 계기가 랠리예요. 예, 랠리에서 르노 도핀이라는 자동차를 튜닝을 하는 사람이 고르디니라는 사람이 이 차를 엔진을 튜닝했고요. 랠리에 나가는 자동차나 이런 걸 보강 작업부터 시합용 차로 전문 개조를 한 게 그 당시 알핀이라는 브랜드. 거기서 개조를 해서 나중에 알핀 르노 도핀을 이후로 계속 많은 차종들이 발전을 하다가 나중에는 알핀도 인수를 하고 고르디니도 인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전부 르노 산하로 가게 되면서 르노의 랠리 역사는 계속 이어졌고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렇게 WRC에서 이거를 통합하기 전에 우죽순인 랠리에서 막 우승하다가 최초의 월드 랠리 챔피언십인 WRC 초대 우승을 르노가 해요. 네, 그래서 르노는 랠리랑 뛸래야 뛸 수 없는 브랜드다 나오는 거죠.
네, 루이 르노 창업자부터 또 모터스포츠까지 저희가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1899년부터의 르노의 역사를 쭉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또 빠질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있죠. 바로 나온다. 전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자동차 제조사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전쟁 파트일 것 같은데 노 사장님께 또 계속해서 이어가서 전쟁에 대한 역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전문가 또 노 사장이 얘기를 하는데 항상 제가 얘기했듯이 2차 세계대전과 1차 세계대전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발전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전쟁 때문에 이제 그 나라의 산업 제반 시설과 자동차 산업이 발전을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했던 뭐 독일, 주로 독일을 많이 했죠. 전범 국가잖아요. 그다음에 도요타, 일본도 전범 국가. 미국은 양쪽의 전쟁을 이용해서 돈을 번 국가답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르노는 프랑스 회사고 프랑스는 사실 1차 세계대전 때는 뭐 누가 더 잘못했냐를 시시비비가 가리긴 어려운데 1차 세계대전 아까 제가 1부 어떻게 보면 얘기 편집하면 이게 이제 2부일 건데 1부 처음에 제가 얘기한 대로 루이 르노가 군수산업에 눈을 돌려요. 근데 군수산업에 이 친구가 눈을 돌렸던 이유는 돈을 벌어야만 인정을 받는 거고 이 친구는 이제 레이스를 뛰는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되면 안 되고 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전후로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뭐 이태리 등등 이 유럽 전 지역이 대공황기를 맞아요. 1차 세계대전 전후도 대공황기. 그래서 기업들이 많이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 저번에 벤치할 때도 막 합병되고 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 르노라는 회사도 집안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자동차라는 회사를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회사를 집안 돈으로 밀 수는 없으니까 대공황을 탈피할 수 있는 묘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루이 르노가 경영하던 르노라는 회사는 그 당시에 신흥 브랜드인 푸조와 시트로랭이 굉장히 강력하게 르노를 압박을 해요. 그리고 푸조는 기술력이 좀 있었어요. 그 디젤 엔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르노가 자체적으로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었고 이 공황을 탈피할 수가 없었는데 운 좋게 택시로 군인들을 날랐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이 군수산업에 이 친구가 눈을 뜨면서 1차 세계대전 전후로 공황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포탄 탄피라든가 총알 탄피라든가 이런 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계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았는데 도요타에서 방직 기계를 만들었던 것처럼 이 친구가 마른 택시를 계기로 군수 업체랑 이렇게 이 커넥션이 되면서 탄피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엔지니어로서 약간 탁월한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방위산업체하고 이제 연결이 되면서 그 어려운 공황기를 뚫고 나가요. 회사가 부도나지 않으면서. 사실 이때 차 판매는 푸조나 시트로랭한테 이미 잡혀요. 그래서 차 시장을 시트로랭하고 푸조한테 많이 뺏기고 이 친구는 군수산업을 생산하는 걸 하고 또 머리가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펜저 전차라든가 티거 전차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갖고 2차 세계대전을 독일이 패권을 장악하고 나갔는데 1차 세계대전 때 최초의 전차는 사실 영국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영국이 전차를 만든 걸로 역사에 기록이 돼 있는데 이 루이 르노가 만들었던 탱크는 현재 탱크의 시작점이에요. 원래 옛날 탱크는 그 탱크에 포가 이렇게 고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궤도를 달아서 캐터필터라는 걸 달아서 이렇게 험난한 지역을 가서 포를 쏘는 건데 조준력도 떨어지고 별로 없었는데 이 루이 르노는 최초로 포가 돌아가는 전차를 만들어요. 그래서 전차를 기동하면서 조준을 아무데나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 전차의 시조, 아버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의 눈에 이때 들어와요. 히틀러가 이 친구를 그 전차가 이거죠? 저거예요. 네. 포탑이 돌아가는 전차. 전차계 거의 시발 같은. 그래 전차계 시발 탱크라고 하는 거예요. 시발 탱크.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전쟁이 끝난 1918년 이후에 루이 르노는 이제 새로운 이제 사업으로 또 더 확장을 하게 되는데 전쟁 때문에 이제 좀 먹을 게 없고 좀 부족한 시기였잖아요. 이제 탱크 제조를 통해서 얻은 기술로 트랙터를 만듭니다. 람보르기니. 네, 비슷한 거죠. 예. 이제 군수 산업을 농업으로 이제 연결한 셈인데 많은 농가에서 이 타입 GT 트랙터를 굉장히 반갑게 이용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옛날 거 치고는 되게 멋있네. 네. 우리나라 약간 지금 좀 전차 탱크랑 거의 비슷한데요? 약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1차 세계대전보다 강했던 2차 세계대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차 세계대전에서도 르노는 그럼
탱크를 만들었나요? 2차 세계대전에 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되게 재밌는데 우리가 그동안 브랜드들 할 때 전범 국가라든가 미국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르노는 1차 세계대전 때 전차를 그렇게 하고 군수 업체 뭐 장갑차 그러니까 트럭도 만들고 뭐하고 하면서 기술력이 있는데 원래 독일에 있을 때 히틀러가 르노라는 브랜드를 알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탱크를 만들었잖아요. 1차 세계대전 때. 그리고 이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 때 움직이는 그 탱크를 봤단 말이에요. 어디서 만들었지? 르노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를 갔을 때 히틀러가 루이 르노를 불러요. 너 뒤질래? 아니면 내 밑으로 들어올래? 그러니까 루이 르노는 이거 왜냐면 언젠가 전쟁은 끝날 거고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야. 여기다가 협력을 하자니 자기 이제 빨갱이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 안 하자니 가는 거잖아. 이거 뭐 선택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됐든지 히틀러가 야 너네 기술력도 좋고 생산력도 좋으니까 너 안전하게 그래 여기서 하면 너 여기 애들한테 너 총살당할 수도 있어. 싹 다 독일로 가자. 너네 공장 가지 그냥 싹 다 통째로 내가 이주시켜 줄 테니까 기차 타고 그냥 다 가자. 인부들도 3,000 몇 명인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안 된다. 나는 갈 수 없다. 근데 이 내막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최근에 2011년도에 루이 르노의 유가족들이 부역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정에다가 이의 제기를 해요. 2011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역사에서는 부역자냐 아니냐 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르노는 그 당시에 나치당에 협조를 해요. 대신에 조건을 걸어요. 이 루이 르노가 뭘 거냐? 우리 인부들을 아무도 독일로 강제 이송시키지 않는다. 인마살상을 할 수 있는 무기를 납품할 수는 없다. 그래서 장갑차나 트럭만 납품을 해요. 그러니까 무기가 달려있는 건 납품하지 않는다 해서 탱크 납품은 안 해요. 그러니까 히틀러한테 얘가 쇼당을 친 거예요. 우리가 기술이 있어서 줄게. 근데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하면 우리는 그냥 다 죽는다. 우리 인부들까지 다 죽는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줘라 해서 이제 히틀러가 얘한테 많은 기술을 뺐겠죠. 근데 그 르노 공장에서는 탱크나 이런 것들은 생산은 안 해요. 포탄도 생산 안 하고 순수하게 이동 목적에 관련된 차만 하는데 너무나 기술력이 좋고 많은 차를 이 중심부에서 생산을 하니까 모든 연합군의 타격 대상 목표예요. 이 공장이. 그래서 그 당시에 아마 2차 세계대전 중에 가장 많은 폭탄이 떨어진 공장이 여기예요. 독일이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이 프랑스, 침공을 받은 프랑스의 르노 공장에 650만 톤인가? 어마어마한 폭탄이 일로 다 떨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반 미쳐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억울하잖아. 우리는 저기가 아닌데. 그래서 막 복원을 했는데 또 폭격. 2차, 3차 계속 폭격을 때려요. 그래서 끝내는 이 사람이 실어증 걸리고 반 미쳐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종결될 때 드골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레지스탕스를 통해서 저기 했던 사람이 프랑스에 유명한 사람이 2명, 한 명은 정권으로 가고 한 명은 기업 쪽으로 갔는데 그 사람의 부름을 받고 다시 이제 오고 자시고 하기 전에 정신병원에 입원한 지 4주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정신적인 충격이 컸고 또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수감을 시킨 다음에 왜냐면 부역자잖아요. 레지스탕스 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당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폭격을 받은 것도 그거지만 전쟁이 종전되고 나서 나치당에 이렇게 협조를 했냐 안 했냐, 부역자냐 아니냐 이런 이제 인민 심판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자기는 또 원래 부잣집 가문에서 곱게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녀 사냥을 감당을 못하고 끝내는 죽고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서 드골하고 또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두 사람에 의해서 르노라는 공장은